박원갑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이시고 네. 이 부동산 시장 현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OECD가 한국 정부에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다라고 네. 권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카드는 무조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게 됐는데 보유세가 높아지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이제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이죠. 보유세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하락하고 하락 요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가격 형성의 한 부분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유세가 그렇게 높은 거라면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집값이 그냥 빠지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아마 올 하반기에 약간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그거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 카드하고 두 트랙으로 이게 시장 흐름을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OECD가 올해 그러니까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 얘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보면은 거래세 비중을 줄여라. 보유세 비율을 높여야 주거 이동성이 좀 원활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유세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죠? 보유세는 뭐 재산세하고 우리나라의 뭐 종부세 정도 보는 건데 이 거래세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문제예요. 원래의 거래세는 취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잖아요. 이건 소득세거든요. 그런데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주거 이동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니 그러면 사는 사람만 문턱 낮춰주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 엑시트하는 쪽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실 거래가 활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 행간의 의미는 결국은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는 읽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유세를 그러면 올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취득세하고 양도세도 같이 낮춰야 아마 일반적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경기 남부 12곳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동탄하고 그리고 용인 기흥구하고 구리도 같이 포함됐죠. 그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집 한 채 살 때는 취득세는 1에서 3%지만 두 채부터는 몇 프로예요? 8%죠. 세 채부터는 12%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양도세죠. 양도세는 지금 2주택자는 부가세까지 다 포함하면은 최고 세율이 71.5%고 3주택자는 82.5%예요. 그러면 이 규제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정부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결국 이제 보유세만 올리게 되는 상황이 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여러 추론들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좀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쪽은 지금보다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래세는 아마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은 너무 예단하지 말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팩트를 좀 더 종합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보유세 카드인데 다만 이 보유세 카드가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어떤 고강도 카드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중강도 카드 정도 이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과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은 다주택 중가보다 훨씬 세부담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남과 한강벨트, 마용성 쪽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보유세는 뭐예요, 결국은? 아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MZ 세대보다 당연히 베이비 부모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을 큰 축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베이비 부모, 강남,
한강벨트 뭐 이런 쪽 마용성 하나, 이 고가주택 밀집이죠. 하나는 뭐 중저가 쪽이죠. 그러면 요새 가장 많이 오르는 데가 서울에서는 주로 성북구, 그다음에 뭐 동대문구, 그다음에 서대문, 관악구 쪽이거든요. 이쪽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로 30, 40대들이 많이 찾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지금 분절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젊은 세대들이야 뭐 보유세 뭐 그 큰 부담이 됩니까? 아니 뭐 집 10억짜리 사는데 보유세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보유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 월급으로 커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에 고가주택 하나만 들렁 갖고 있고 이게 현금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캐시푸어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랜드리치 캐시푸어. 이제 거칠게 말하면 이제 이게 집거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충분히 네네. 커버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아마 주력 세대들이 반백수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 부담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세금은 주로 뭐겠습니까? 보유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주택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거 다운사이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럼 보유세 비중이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면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되면은 집을 줄이는 게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태로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거죠. 뭐 70% 80% 내는데 아마 매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자녀한테 뭐 이런 정려 쪽으로 많이 좀 돌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축소하는 거 이것도 아마 현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로 고가주택 시세에 만약에 12억이 넘는 주택을 팔게 될 경우에 그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이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보유 40, 그다음에 10년 거주 40이죠. 총해서 이제 80%인데 이거 보유만 하는 경우에 조금 혜택을 줄인다. 그게 지금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기 보유 특별공제보다는 장기 거주 특별공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령자분들은 아무래도 강남이나 이런 비싼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러면은 양도세를 이제 풀로 어떻게 보면은 할인해서 그죠. 이번에 이제 엑시트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다고 세무사분이 압구정 같은 데는 그러니까 막 교환한다는 거죠. 생길 수 있죠. 네, 단가를 네. 높여놓는 게 나중에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죠. 특히 외지에 살다가 많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뭐 강남에 지금 뭐 전세가 뭐 15억, 20억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들어갈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강남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대전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치동 전세족처럼 이런 분들은 결국 월세로 가는 거죠. 보증금을 줄이고 뭐요? 나머지 월세를 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남의 고액 월세화 현상들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저는 강남은 좀 위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남 불펜 없습니다. 네. 상급지 갈아타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주로 중저가 쪽은 뭐 이 보유세하고 장독공제하고 별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약간 뭐 어느 정도 좀 활기 이 정도 크게 오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르기는 힘들지만 서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과거의 부동산 문법이나 방정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강남이 안테나였죠. 강남이 이걸 텐트폴 효과라고 하죠. 텐트 그렇죠. 네. 기둥처럼. 네.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강남 발악이었단 말이에요. 강남의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해요. 올 상반기 때 강남 아파트가 1%도 안 올랐어요. 강남구가. 저희 네. KBC세로 보면은. 근데 뭐요? 지금 많이 오른 데는 뭐 광명 같은 데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는 13%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용인 수지 이런 데가 12% 올랐고요. 야. 뭐 동대문, 성북구 이런 데가 거의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현상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재인식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게 미래도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단순 도식이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다른 패착을 부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케인스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면은 대부분이 관습을 따른다고 그래요. 이 컨벤션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불패야 뭐 꺼지겠습니까 그게. 그죠. 강남은 뭐 하나의 입지적인 프리미엄인데 다만 좋은 입지가 항상 어떻게 보면 수익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거는 아는데 반드시 그게 고수익이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뭐 그 사이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강남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른바 30, 40대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걸 이제 액티브 바이어 혹은 슈퍼 바이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베이비 부모의 공간 욕망을 읽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30대들의 어떤 그런 공간 욕망과 어떤 하나의 어떤 소비 흐름 이런 거를 읽는 게 지금 트렌드를 제대로 읽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옛날 얘기 고마워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게 보유세나 아니면은 뭐 이런 대출 문제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동탄 기흥 구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발표 당일 매매 계약이 평소보다 3-4배 정도 몰렸다고 합니다. 다만 다음 날부터는 아무래도 이 효력 발생하기 전까지는 5일 동안에는 계약이 뚝 끊기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섰는데 이미 집값이 크게 올라서 지금은 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반영된 거죠. 저희 KB 통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동탄이. 아, 그런데 그래요? 오. 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동탄이 한 4개월 정도 만에 13%가 올랐어요. 야. 이게 동탄구로 분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2월입니다. 아, 그런데 그럼 동탄이 좋은 줄 몰라? 다 알죠. 이게 이제 서세권 얘기 들으셨죠. 셔틀버스가 다니는 역세권이라는 나름대로 입지적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갭 투자도 또 가능하고 그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내러티브거든요. 뭐 수세권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뭐 성과급이 대거 풀린다.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SNS를 타고 회자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내러티브가 항상 실질 가치보다는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러티브가 실질보다 너무 앞서 달려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동탄 신도시의 가장 이제 말하자면 원탑이죠. 가장 비싼 아파트가 롯데캐슬인데 그게 33평 기준으로 22억 2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물론 동탄이 누가 나쁘다고 안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경쟁 지역하고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례 신도시하고 가격이 같아요. 그리고 왕십 뉴타운하고 그 차이가 없어요. 저런 가재울 뉴타운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지금 판교 동생을 광교라고 그러잖아요. 광교가 19억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오버슈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동탄도 진짜 원탄만 그렇지 나머지는 또 외곽으로 가면 6억밖에 또 안 해요.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최근 들어 특히 AI 시대가 들어오고 이 정보 광속으로 어떻게 보면 전달되면서 항상 이 내러티브 이 서사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보다 먼저 달려가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사이에 좀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죠. 물론 이제 부동산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매매는 어때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구간의 수급을 반영하거든요.
미래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떤 부동산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적인 어떤 그런 특성도 있긴 하지만 너무 앞서갔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빠지느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성과급이 아직 안 풀렸잖아요. 그 집값은 결국은 구매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뭐 월급 많이 받는 수요층이 배후에 포진해 있다면은 집값은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하지만 조금은 앞서 달렸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나 뭐 이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체 상승률이 5.1%에 오르면서 매매 상승률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역시 비강남의 강세 혹은 뭐 강남의 상대적 약세 혹은 뭐 이축 이렇게 보거든요. 강남의 약세를 이거를 이제 코어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중심부 약세 현상이에요. 아까 제가 그거는 바로 이 우리나라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26년 이제 올해죠. 올해 6월에 이제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이 이제 통계청에 이제 돌려보니까 21.9%까지 왔어요. 7월 달은 아마 22%까지 왔을 겁니다.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를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을 했어요. 그죠? 그때 아마 2017년에 파리 대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율이 14%였어요. 얼마 정도 지났나요? 지금 거의 한 벌써 한 9년 정도가 됐죠. 그런데 고령화 비율은 8%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1년에 거의 1%? 1년에 1% 올라갔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에 민감한 거죠. 사실상 반백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강북은 전혀 다른 지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참 소득 활동이 활발할 바로 MZ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강북 시장은 강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트리플 강세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강남은 기본적으로 전세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매매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전세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지 못합니다. 가령 60억 하는데 전세가 뭐 20억이야. 어떻게 그러면 40억을 동원해서 집을 사겠어요. 근데 강북은 그렇지 않아요. 강북은 전세가 불안하면요. 아니면 전세 매물이 없으면은 집을 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북 통계를 제가 보니까 강남하고 이제 똑같이 비교해 보니까 아까 트리플 강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매도 많이 올라. 강남보다. 그다음에 전세도 많이 올라. 그다음에 월세도 많이 올라. 이런 양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전세가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계속해 정체돼 있어요. KBC세인데. 그런데 이제 강남은 낮은 곳은 지금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쪽은 37에서 3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높은 데들은요. 지금 뭐 심지어 60% 넘는 데도 많거든요. 중랑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60% 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전세하고 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유기체처럼 서로 맞물려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임대차 제도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월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매매와 전세는 형제지간입니다. 계속 동행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매매와 월세는 8촌지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세가 매개를 해서 매매든 월세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구조도.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있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턴테이킹이라는 거거든요. 주고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매매 전세 월세가 서로 어떻게 보면 이 연결 구조가요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거 안정 없이는 매매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매매 안정 없이는 주거 안정이 없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이게 주거 시장과 매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분리돼 있지만 강북은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녹록지는 않다. 한 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월시장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거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매매 시장보다 중요한 게 주거 안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서로 얽혀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시공간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초연결 사회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뭐 이게 측면굴처럼 뭐 혹은 뭐 실타래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된 파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에서 지금 혹은 수도권에서 이 전세 시장 불안을 저는 이게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어떤 걱정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빌라 원룸의 월세가 100만 원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아파트 전월세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풍성 효과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사기는 사요. 사는데 패닉 바잉은 아니에요. 지금 그 2021년이나 그때하고 지금 시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죠. 뭐 어떤 사례도 있냐면은 집은 선택적 재화죠. 오히려 주식이 필수인 시대죠. 이걸 이제 스톡 사피엔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주식 사피엔스라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만약에 흘러내리면은 그런 생각들이 일종의 우상향에 대한 어떤 강한 신념이거든요.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스톡 사피엔스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약간은 마이웨이 같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30대들이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구매책으로 떠오른 것은 맞죠. 그러니까 전세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그리고 주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집 사기 위해서 주식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30대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주식시장과 아니면은 이 주택 시장 간에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랄까요? 이 자금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MZ 세대들의 제가 의식 구조나 이 행태들을 보면은 굳이 주식하고 주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주의 기지니까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집, 부동산, 주택이 뭐냐면 아파트예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장만하는 이제 주로 신혼부부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주거 형태의 73.4%가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로 좀 좁혀보면은 아파트는 이게 준금융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규격화돼 있잖아요.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사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식은 뭐예요?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에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부는 이제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부동산을 특히 이제 마이홈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1월에서 4월까지 주택 이제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잖아요. 보면은 주식하고 채권을 매각해서 동원된 금액이 한 3조 7천억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오로지 한 방향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주식이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 상품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보면 예금하고 물론 코인도 있었지만 코인은 쌈짓돈 하는 거고 주식도 그렇게 완전히 광범위하게 하나의 신드롬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고수익이 뭐였어요? 주로 아파트 갭 투자했죠. 그럼 그쪽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포모 같은 이런 조급함 혹은 이제 불안감이 집단화되다 보니까 거대한 하나의 투기 광풍이 일어났죠. 지금은 아니에요. 거래가 늘어나도 젊은 세대가 이게 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세대라고 보면 돼요. 왜? 한두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워렌 버핏이 되는 거예요. 현자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경험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했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저는 세대에는 우리가 MZ세대를 너무 우습게 보는 약간 패배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뭐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가가 오르니까 월세 자꾸 올라가지. 그래서 집을 장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뭐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실제로 보면은 30대들이 지금 주택 시장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구매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데를 보면은 30대 비중이 거의 50% 넘어요. 제가 가장 높은 데는 어디를 봤냐면은 안양 동안구예요. 그건 58%예요. 아니 30대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깨지고 있는 게 지금 주택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어떤 그런 일어났던 일 이걸 너무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구성을 해가지고 밑에 들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거는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매력이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고도 표현해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는 이걸 파워 커플이라고 그럽니다. 억대 연봉자들을. 네. 그다음에 뭐 대만이나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쌍신 가정이라고 그래요. 혹은 쌍고 가정.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볼 때 제가 자꾸 담론으로 해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집은 구매력이 결정하잖아요. 특히 유효 수요가 결정한다고 보면 그죠. 근데 옛날에 외벌이 때하고 지금 쌍벌이 때하고 달라요. 맞벌이들은. 그래서 지금 30대들의 맞벌이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63.3%까지 올라왔어요. 40대가 61.3%까지 합쳐보면 62%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 동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과거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이걸 결합 구매력 혹은 결합 자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은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지금 집을 한참 사고 있는 이 30대들의 어떤 그런 구매력과 행동 이걸 봐야 지금 서울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는 걸 우리가 이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자꾸 저는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0.7%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 또는 체급 금리마저 연 5%대로 올라서면서 그 이자 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잘 아시다시피 집값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2.5%죠. 지금 금융계의 대체적인 얘기는 올해 한 2번, 내년에 1번, 심지어 4번 올린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금리는 뭐 투자 상품일수록 지방보다 수도권이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 기준금리와 집값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게 보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 를 얼마 정도 볼 거냐 한 45%에서 60%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집값은 금리의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주로 변동금리가 많았죠. 지금 고정금리거든요. 2013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신규로 빌려가는 게 고정금리 비중이 38.5%였는데 지금은 89.9%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잔액도 있잖아요. 잔액은 2013년에 21.3%. 근데 작년은 65.6%까지 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잔액 기준으로는 이게 바로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러면 좀 둔탁하죠. 변동금리 때보다는 덜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크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단박에 뭔가 이렇게 시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 인지지체가 나타나요. 뭐 그러다가 뭐 말겠지 혹은 뭐 그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번, 3번 되면은 이게 이제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금리 문제가 이번에 아마 7월 달에 올린다고 해서 그런 영향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 공급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좋잖아요. 그다음에 유동성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하나 갖고 바로 이게 다음 날 집값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아메바나 금붕어적 사고야. 그런데 이게 임계점을 지나는 게 2번일지 3번일지는 모르겠지만 요때 가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정책적 효과는 누적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보다는 오히려 연말이나 어쨌든 내년 이후에 시장 흐름까지 보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보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금리 인상계 때는 지렛대를 길게 하면 안 돼요. 지렛대는 뭐예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잖아요. 그죠? 바위 같은 거 보세요. 지렛대를 길게 하면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길면은 지렛대가 부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마 집을 사더라도 LTV, 그러니까 집값이 한 30% 정도 그 정도만 빌리고 원리금 상환을 하죠 저는. 그래서 내 월급의 한 30% 정도. 되게 약간은 조금은 공격적이보다는 방어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은 두 가지 겹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상고 하중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급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3, 4월에 지금 다주택자들 그 양도세 피하기 위한 핫세일 매물 한번 나왔죠. 나왔었죠. 네. 그때 샀어야죠. 그다음에 7월 말 세법 개정안 나오면 또 나올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나오겠네요. 네, 그 7, 8월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바로 시행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물 유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저는 보면 연말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매물 삼파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약간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안 오른 데도 많지만 지금 대부분이 집을 살려고 염두를 두고 있는 데가 서울 주로 이런 도심, 뭐 강남, 한강벨트, 마용성, 그다음에 부도심까지,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들 요쪽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공격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어떤 자세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고민 중인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판단이 쉽지 않은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되고 나서 매물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물 절벽은 안 올 거다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제가 보니까 5월 10일 이후에 매물 감소폭이 서울 기준으로 한 11% 정도? 저는 한 30% 정도 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매물이 지금 나올 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유세하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그다음에 아파트 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아마 그 양도세 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아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아파트 임대 사업은 8년 동안 임대를 하면은 언제 팔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50% 해줘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2년 안에 팔아야 해주겠습니다라고 대책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만기되는 순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너무 양도세 중과세가 매물을 출회시키는 걸 막는 약간 동결효과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봐야 되죠, 그럼. 그래서 너무 하나의 어떤 변수를 과대 포장하거나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밸런스를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은 30대나 40대 분들이 집을 사신다. 꼭 집을 사야 돼요? 이거는 저는 또 하나의 선택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이제 말하면은 투자소득, 저는 집도 투자소득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전에서 살면 되죠, 뭐. 근데 과거와 다른 지금 세상이 뭐가 펼쳐지고 있냐면은 이른바 주식시장이 저는 상당한 어떤 자산시장의 큰 분수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주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부를 정식시키는 수단이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라운드 에셋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 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자산 정식 시대에서 지금은 오히려 플로팅 에셋,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공자산 혹은 공중자산 시대, 코인이나 주식이 하나의 그 형태인데 2020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느냐? 예, 67%였다고요. 어디에서 집을 사느냐?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입지 경쟁력과 상품 경쟁력에 따라서 부가 결정되는 구조죠. 이게 주거 자산화 혹은 이제 주거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머니투데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자 되는 지름길. 부동산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됩니다. 2022년에 39.4%에서 이제
2026년은 20.1%로 줄었어요. 40%에서 20%로 줄었다고요. 반토막 났네요. 반으로 줄었죠. 주식 투자 물론 이게 계속 오르지까지 잘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에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던 비율이 8.7%. 요번에요. 27.8%까지 왔어요. 야. 이게 부동산보다 무려 얼마예요? 한 8%포인트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설문조사가 대부분이 지속 편향의 하나의 또 다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즉 계속 네. 올라가니까 부자 될 것 네.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아마 주가가 다시 빠지더라도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자산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주식을 해서는 주로 벤츠나 BMW를 바꿨죠. 뭐 좋은 거는 뭐 제네시스 정도 바꾸는 거죠. 요번에요. 주식 팔아가지고 주식에 돈 벌어서 집 산 사람도 많아요. 과거하고 다른 거죠. 네. 옛날에는 뭐 1억 정도 벌어가지고 차 샀다면 지금 뭐예요? 물론 저도 뭐 많이 번 분들은 요번에 뭐 40억, 50억 번 사람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분 많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억, 강렬했던 기억 이게 결국은 내리에 남거든요. 심리학에서 기억 중에서 이게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 있어요. 피크 가장 절정기일 때 그 강렬했던 자극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마지막보다 피크 법칙이 더 맞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마 가계의 상당 부분에 아마 변화가 나타날 거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의 바로미터는 농경 시대는 논밭이었고 산업화 시대는 빌딩과 아파트였죠. AI 시대는 저는 오히려 이런 아까 말씀드린 플로팅 에셋이나 비대면 자산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자산에다가 뭐 올베팅 하면은 이 머리카락 다 빠져요.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보고 많은 사람 지켜보니까 하루 종일 뭐 주식 마이너스 13% 났다고 뭐 어떡할까 뭐 걱정하는데 그냥 너 주식 하지 마 그러면 왜냐하면 수익은 고통의 이자료거든요. 맞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많이 해보면은 그런 불안감들이 좀 무뎌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불안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몇 번 경험을 해보면은 나름대로 마음의 건축이 생기거든요. 이 마인드풀리스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내가 집을 사느냐 아니면 마느냐 하는 부분에서 과거하고 좀 달리 생각해라.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의 정형화된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뭐 내 집 장만을 하고 또 아기를 놓는 게 하나의 루틴하고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하나의 방정식이 있었다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저 부동산 전문가지만 오히려 지금은 다운화된 마이웨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대출을 내서 그렇죠 풀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제 집값을 오르기를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대출도 갚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완성된 형태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화장실하고 안방만 했고 나머지는 은행 거잖아. 이게 이른바 전공법이라고 해서 기성세대들 했던 방법. 근데 우회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많이 불려가지고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들이 후자가 있잖아요. 금융에서 소득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주식은 회사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의 어떤 뭐 가치나 뭐 권리 이런 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도박에 가깝거든요. 이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고스톱 해가지고 이 돈 따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라든지 그다음 멘탈 이 멘탈 게임이거든. 결국 하면은 이 감정지능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의 종합지능들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만이 또 이 돈놀이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스톱하고 똑같은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버리지는 거의 고스톱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쓰리고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나의 금융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나의 그러면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뛰어나면은 남들보다 더 잘 낚을 수 있다면은 왜 집을 왜 사요? 나중에 사도 되지. 타이밍을 재지 마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 되잖아. 그리고 대부분 집을 못 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거든.
내가 이런 거죠. 다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나 우리 집에 황금소가 우리 집에 한 뭐 10마리나 있어. 그럼 뭐 상대적 박탈감 느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훨씬 대체 욕망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포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문제인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러면 나의 경쟁력을 뭐로 판단할 거냐.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의 나의 실적을 보면 알아. 그게 나의 경쟁력이에요. 나의 실력이에요. 3년 동안 요번에 별 재미가 없다. 요번에 만약에 상반기에 주식 이 호황장에 마이너스다. 앞으로 주식하지 마. 집 사 그냥. 왜? 주식하다 다 말아먹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 네, 그러면 트렌드를 제대로 못 읽었던 기술적 분석에서 밀렸던 아니면 멘탈 게임에서 밀렸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집을 먼저 살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살 건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그런 위기 상황에 공포 국면에 과연 냉정함을 지키고 내 스탠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유지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번아웃이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팔아치웠는지 그런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그런 멘탈 어떤 경쟁력이 있거든요. 저는 주식은 기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멘탈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개별주 살 때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뭐지 S&P나 뭐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술적 분석이 필요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과거에 어떤 하나의 방정식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3차원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이게 내 집 마련의 순위를 결정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변에는 거의 한 95% 정도는 아마 집 사는 게 나을 겁니다. 나머지 5% 정도가 아마 금융자산에서 돈을 많이 부풀려서 나중에 아마 집 사는 행동.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저는 뭐 이렇게 해라. 그거는 기성세대의 또 다른 꼰대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MZ세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웨이로 가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는 근거가 과연 확실한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평수가 줄더라도 입지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요즘에는 어느 곳의 아파트가 인기를 끈다고 보시나요? 직장과 가까운 데죠. 이게 이제 과거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아파트를 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죠.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렇죠. 식구 많은 것도 아니고. 식구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40평이 주력이었어요. 근데 요새 30평으로 좀 떨어지고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주거 면적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한 27평, 28평 정도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4인 주택 주로 이제 4인 거주용 주택을 패밀리형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안 짓습니다. 요새 뭐가 있기는 이 도심에 아파트 중에서 스튜디오, 이 스튜디오형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 개가 14평, 뭐 15평 이런 게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젊은 세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 가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푸어 세대라고 해요. 일본에서 이걸 타이파로 타이파가 뭐냐면 일본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타임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이게 시간당 생산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성비 아시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30대들이 맞비리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강남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경제적 렌트 이런 얘기 하죠. 경제적 지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입시적으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입시적인 어떤 렌트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요새는 타임 렌트라는 말도 해요. 시간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기에 굉장히 어떻게 시간이 짧고 그죠? 그리고 통근에 대한 피로감을 덜 느낄 정도의 어떤 공간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시간 지대가 약간 저는 프리미엄 같아요. 근데 제가 타임푸어 세대들의 어떤 의식 구조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가사 분담 요거를 제가 조사를 한번 했어요. 국가 데이터 연구원에서 작년 기준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맞벌이 가구 중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무려 2.9배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가사노동 연대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통근 친화적인 입지를 갈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통근 기간이 길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 이제 통계도 또 나왔는데 네. 보통 이제 주간으로 40시간 이상 일하면 뭐예요? 정규직이죠. 그렇죠. 네. 남성은 50분이 넘어가면은 수면의 질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여성은 40분부터 그래서 확실히 여성들이 가사노동이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애도 봐야 되니까 뭐 그런데요. 그래서 요새는 시간적 어떤 그런 가치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따진다 이런 건데 그래서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서울도시연구라는 제가 자료를 또 보니까요. 이게 통근 시간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더 느낍니다. 그러니까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 비용을 더 지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하나의 통근 친화적 그 다음에 아까 타임 렌트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지금은 직주 건접이라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의 필수입니다. 이 가장 큰 트렌드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아까 서울에서 제가 그동안에 한강벨트하고 강남하고 마용성이 떴죠. 2, 3년 전에. 지금은 대출 규제도 있거니와 지금 그러면은 이 시간이 이 가장 소중한 오히려 이 세대에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부도심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안 가느냐? 저 위쪽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동두천이나 이런데 양주 이런 데들은 옛날에는 하나의 거대한 수도권은 동조화 벨트였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니까. 굉장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결국은 이 타임푸어 세대들의 주거 선택이 윗세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윗세대하고 왜 버리니까 뭐 남편 하루 아침에 일찍 출근시키고 나는 살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63%까지가 맞벌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집하고 회사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결국 뭔 얘기냐. 경기 남부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의 어떤 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벌이 시절의 부동산 어떤 주택시장의 트렌드 혹은 지금은 쌍벌이 시대 맞벌이 시대가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패턴이자 정서가 된 이 세계에서 보는 부동산의 지형도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래서 자꾸 윗세대 분들이 예식대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항상 젊은 시각에서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집 사는 사람은 3, 40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베이비붐은 팔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고금리라 가지고. 근데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여성들이 맞벌이 진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공간의 재편성. 이거를 좀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중국 같은데 뭐 상하이나 뭐 이런 데 북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맞벌이 비중이 80%까지 올라가요. 일본도 70%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48%밖에 안 돼요. 근데 30대하고 40대가 지금 6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나요? 아마 앞으로 제 생각에 10년 지나면은 한국도 30대는 거의 아마 60% 후반대 70%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은 그걸 소비하는 공간을 소비하는 거거든 결국은요. 그것도 저는 완전히 궤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30대 여성들이나 40대 여성들의 공간 욕망을 항상 이렇게 욕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가 시대에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대로부터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옛날 거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터민남이잖아요. 터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이 아마 시장의 또 다른 아마 변곡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집은 제가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선택이라고 보는데 저는 싸게 사는 게 가장 낫다고 봐요. 주식도 비싸게 사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게 많이 과열될 때는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그 횡행하잖아요. 뭐 경기나무 좋은 거 몰라요?
강남 좋은 거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강북 쪽이나 아주 이제 강북에서 좀 먼 곳 하면 경기 북부나 인천 쪽은 배드타운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 남부는 성장주 같고 경기 북부나 인천은 가치주 같아요. 그렇게 지어도 못 지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오른 곳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좀 부풀려질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안 오른 데 있잖아요. 그런 건 소신껏 판단하셔도 되죠. 지금 고점이 2021년 4분기 정도가 되는데 네. 3월 기준으로 제가 지역별 하락률을 보니까 뭐 강남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130%다 올랐어요. 그렇죠. 뭐 과천 네. 이런 데들. 그런데 지금 인천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5%에서 25% 정도예요. 양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 김포, 파주 이런 데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집이 필요하면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의사결정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제 내가 집을 사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좀 혹시 가격이 좀 부풀려진 게 아닌지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옆 단지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지금 특히 이제 매물이 많지 없단 말이에요. 좋은 지역들은 양도 중과도 있지만 토지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고가 이런 행진한 것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 거래되면 갑자기 계단식으로 확 올라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그 상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 단지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가 비율도 좀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부부하고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이 꼭 필요한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필요는 절박함하고 간절함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필요는 모든 게 용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주식 계속 할지 아니면 집을 살지 아마 갈림길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의사결정은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한테 저는 키를 넘기는 게 좋다고 봐요. 주식 스트레스 받아 그냥 집 사시는 거지. 아니야. 이 정도는 앞으로 미래를 좋게 보고 훨씬 더 고수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금융자산을 통해서 더 불리기를 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의사결정해라. 기존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 세대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옆 사람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한 번 더 내 자신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죠. 내가 집이 꼭 필요한가. 그러면 사시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굳이 안 사도 되고.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금융 경쟁력. 나의 금융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특히 3년 동안의 실적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 그 실력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3년 동안의 나의 실적이 적어도 한 연 10% 이상 넘는다면 저는 집 안 사도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연 한 2% 뭐 마이너스 하지 마 그냥 집 사 그냥. 예. 그래서 지금은 원웨이가 아니라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네. 내 방식대로 꾸준히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요? 내 자신을 믿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진정한 경쟁력이 어딘지를 보고 판단해라. 과거의 패러다임은 지금 어떻게 보면 AI 시대, 어떻게 보면 수독 사피엔스 시대에서는 저는 잘 안 맞는다고 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네. 네, 뭐 부동산 시장 상황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먼저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어디에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시든 아니면 주식을 그렇죠. 사시든 그렇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곽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